1982년 9월 29일 일리노이주 교회의 한 가정집 12살 소녀 메리 켈러먼은 계속되던 감기 기운에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욕실에서 쓰러진 메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독감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던 걸로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시카고 전역에서 연이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죠.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증상을 겪었으며 총 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사망 전 타이레놀을 복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FBI의 수사 결과 그 안에 치명적인 독극물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시중에 유통 중인 진통제에 청산가리를 주입한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전 세계 알약 포장 시스템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은밀히 스며들었던 타이레놀 사건과 같은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독극물 사건 탑3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청산콜라 무차별 살인사건. 1977년 1월 3일 일본의 한 식당에서 알바를 마치고 귀가하던 일행 6명이 공중전화에서 개봉되지 않은 코카콜라를 발견하곤 숙소로 가져갑니다. 누군가 전화를 하다 깜빡하고 놓고 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가져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 중 막내였던 16살의 A군에게 이 콜라를 넘겨줍니다. A군은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콜라가 자신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날 새벽 1시 A군은 아무렇지 않게 콜라를 마셨는데 뭔가 맛이 이상했던 건지 다 뱉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거 썩었어.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입을 헹궜지만 잠시 후 A군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전날 일행이 콜라를 발견했던 공중전화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당시 46세의 한 남성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콜라병이 하나 놓여 있었죠. 그리고 6주 뒤 오사카의 한 공중전화에서 회사원 C씨가 역시 콜라병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고작 몇 발자국 걸었을까 동료에게 손이 떨리고 한기가 든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에 동료는 급히 C씨를 병원에 데려가 목숨을 건졌지만 추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죠.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같은 사태가 되다니 세간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세상을 떠난 3명의 공통점은 모두 우연히 발견한 콜라를 마셨다는 것. 그리고 수사 결과 그 콜라에는 모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4일부터 도쿄역에 놓여있는 청산가리가 든 초콜릿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를 먹었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며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봐서 청산콜라 사건을 일으킨 범인과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가 1970년대인 걸 감안하면 CCTV가 없었기에 범인을 특정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범인은 밝히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두 번째, 파라카트 연쇄 독살 사건. 1985년 9월 14일 오사카에 살던 중년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생전 심장질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기에 조사한 결과 남성이 죽기 전 파라카트를 마시고 죽은 것이 밝혀졌죠. 파라카트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라목손이라고 부르는 농약입니다. 이에 경찰 조사 결과 사건 4일 전 남성은 와카야마현으로 낚시를 떠났는데 국도변에 위치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남성이 구매한 건 우유, 캔커피, 그리고 오로나민 C였죠. 그런데 좀 이상했던 점이 있습니다. 남성이 오로나민 C를 뽑을 때 이미 또 다른 오로나민 C가 자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남성은 자신이 뽑은 줄 알고 모두 챙겨 추후 이를 마셨고 경찰이 오로나민 C를 조사한 결과 한 병에서는 별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미 자판기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병에서는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9월 14일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로 병원에 실려온 22살의 대학생 역시 사망했고 이번엔 다이콰시라는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대학생도 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판기에 이미 누가 가져가지 않은 리얼 골드 음료수가 있었고 이를 마셨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죠.
이에 경찰은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이러한 일은 5개월 전에 한 차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또 자판기에 누군가 가져가지 않은 음료수를 마셨다가 사망했고 역시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죠.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인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범행을 이어나갑니다. 결국 불과 2개월 만에 무려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수법에 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라카트 혹은 다이콰시든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사람만 무려 14명. 고작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당시 일본에선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할 정도로 상당히 떠들썩했습니다. 14명이 사망했음에도 용의자를 특정조차 못했는데 그 이유가 이 사건 역시 당시 자판기 근처에는 CCTV가 없었으며 목격자 역시 없었고 당시 일본에선 파라카트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기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그렇게 범인은 잡지 못하고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로나민 씨의 뚜껑이 한 번 따면 닫아놓기 어려운 링을 잡아 위로 올렸다는 형식의 뚜껑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세 번째, 보은 콩나물 국밥 독국물 사건. 2013년 2월 20일 오후 7시 30분경 보은군의 한 콩나물밥 식당에서 박모 씨를 포함한 마을 주민 4명 그리고 식당 주인 이모 씨와 주방장까지 총 6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밥을 먹던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구토 증세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목격자 최 씨가 119에 급히 신고하게 되죠. 이들 모두 군 보건소로 이송되었다가 갑자기 다 같이 의식불명에 빠지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토해냈던 토사물과 환자들의 혈액까지 모두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음식에는 메소밀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메소밀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급 독성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단 한 모금만 마셔도 생명에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인데 중요한 건 이 물질이 2012년에 판매 중지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1년 전 판매 중지된 이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그 콩나물밥에 들어갔는지부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반에는 이 일의 원인이 단순한 사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메소밀 물질만 판매하는 것은 중지되었지만 당시 여전히 쥐약이나 살충제로도 메소밀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방장이 이를 실수로 조미료로 착각해 음식에 혼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착각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 주방장이 병원에 실려간 이후 줄곧 의식불명 상태였기에 주방장이 의식만 찾는다면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다량의 메소밀 섭취 때문인지 사고 후유증으로 조리 당시와 거의 사건의 모든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이루어지던 와중 같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마을 주민 정 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정 씨가 평소에도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사건 발생 날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양념간장을 2배 넘게 넣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또 제일 빨리 태어난 김 씨는 양념간장을 제일 적게 넣었다는 점에서 양념간장을 분석했고 그 결과 양념간장에 메소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시간대별로 분석하며 여러 용의자가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뚜렷한 결과 없이 결국 이 사건 역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고 먹고 손에 쥐는 것들, 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구독자님이 제보해주신 한 레전드 괴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때는 2018년 11월 6일 스레딕엔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 베란다에 물이 고이더라고. 처음에는 비가 왔는데 내가 창문을 안 닫아서 빗물이 들어온 줄 알았어. 근데 이상하게도 물이 바짝 마를 정도까지 없어졌다가 또 며칠 정도 지나면 다시 물이 고여. 그리고 베란다 전등도 이상하게 낮에는 잘 켜지는데 밤만 되면 잘 켜지지를 않아. 그리고 물이 고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상한 꿈을 꿔. 너무 무서워. 집 천장 포함 전등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을 설명한 작성자. 사실 현대사회에 안타깝게도 집에 누수가 되는 일이 종종 있기에 별다른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집이 좀 오래됐다던가 윗집 배수관이 터졌다던가 아님 괴담판이니까 집이 수맥 위에 있다던가?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원룸이야. 지어진 지는 8, 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 처음에는 나도 윗집 배수관이 터졌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었거든? 근데 배수관 문제는 아니었고 전등 문제도 누전은 아니었어.
그러면서 작성자는 섬뜩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꿈에 어떤 머리가 긴 여자가 방을 돌아다녀. 그리고 그 여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물자국이 생기는데 발자국이 아니라 꼭 물에 젖은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간 그런 자국이었어. 그리고 그 꿈을 꾸는 동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 방을 돌아다니는 그 동안에 나는 눈은 뜨고 있지만 몸도 꼼짝 못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심지어 눈을 감을 수도 없었고 강제로 계속해서 그 여자의 움직임을 봐야 했어. 그 꿈을 꾸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을 무렵부터 천장에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했어. 습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천장의 그 부분만 새로 도배를 했어. 근데 또 며칠이 지나면 또 곰팡이가 피는 거야. 마치 누가 천장에 검은 물감을 뿌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막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꾸는 꿈은 점점 더 나를 무섭게 했어.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침대 아래쪽, 그러니까 누웠을 때 발부근 쪽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어. 방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내 발부근에 와서 가만히 한참을 서 있다가 없어져. 나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그 여자의 움직임을 강제로 지켜보다가 풀려나. 천장에는 도배를 새로 해도 계속 같은 부분에 곰팡이가 생겨. 근데 이상한 건 도배를 새로 할 때 그 원래 도배지를 뜯어내고 다시 도배를 하는데 도배지를 뜯어낸 부분은 그냥 아무런 물기도 없고 물의 흔적도 없이 그냥 회색 벽이야. 진짜 물기나 물자국도 없고 뽀송뽀송한 벽이었어. 어떤 모양이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합니다. 약간 사람 모양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 곰팡이는 꼭 어떤 여자가 서 있는 모양 같은 느낌이었어. 마치 꿈속에 나오는 그 여자 같은 느낌이야.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는데 집을 돌아다니기만 하던 여자가 발끝 쪽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그 이후에는 발치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쳐. 오늘 새벽엔 그 여자가 내 무릎과 허리 사이, 그러니까 허벅지 부근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사라졌어. 만약 이 여자가 내 얼굴까지 올라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후 사진 요청을 하자 작성자는 사진을 게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해당 사진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후 한참을 공유한 사진에 대해 설명하던 작성자는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게 됩니다. 일단 한 군데 들어갔다가 나왔어. 들어가니까 대뜸 나보고 살이 껴서 시집을 못 간대. 살이 끼긴 뭐가 껴, 내 뱃살이나 쪘겠지. 난 비운식도 올린 비운주의자인데? 두 번째도 꽝이네. 헛다리만 찝는다. 이러다 나 해결 못하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러다 그는 드디어 해답을 찾은 것처럼 말합니다. 세 번째 무당집은 상담이 꽤 길어졌어. 내가 들어가니까 너 꿈자리 사납네? 지금 사는 집에 뭐 있니?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봉투부터 내밀었어. 내가 딱히 대답을 안 하니까 한참을 나를 빤히 보더니 너 혹시 최근에 집에 뭐 주워왔거나 어디서 받아온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집 구조를 바꿨다거나. 이사 올 때 배치한 그대로 살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지? 최근에 큰 병원이나 장례식 다녀온 것도 없고 어디 폐가 같은데 다녀온 적도 없어? 여자야. 머리는 가슴 끼우고 검은 옷 입었어.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안 좋아. 맞아요. 꿈에 자꾸 나와요. 그리고 천장에 이게 자꾸 생겨요. 도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면서 여기 올렸던 사진을 보여줬어. 난 이거 못해. 잘못 건드렸다간 본인들 해입을까봐 알아도 안 도와주겠다. 나도 사실 자기 왔을 때 그냥 내보내려고 했어. 뭐가 붙어온 건 아닌데 이게 너한테 붙질 못하니까 냄새만 묻힌 것 같다. 이건 안 돼. 못해. 그 집에서 나와도 소용없어. 집이 아니라 자기한테 붙은 거야. 근데 자기도 보통 기운 아니잖아. 셋이나 붙은 게 용케 무당 안 하고 살아있네. 내림받았으면 저런 게 붙을 생각도 못했을 건데 말이야. 내일 어머님께 전화해. 어머니 다니는 절 있을 거야. 같이 그 절에 가. 최대한 빨리. 거기에 큰 스님이라면 방법 있을 거야. 너가 내림 안 받고 버티는 것도 어머니랑 큰 스님 덕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너 집에 가는 동안 이거 입에 물고 가. 깨물지 말고. 입에 물고 있어. 그리고 집 앞에서 삼켜. 이러면서 사탕 같은 걸 하나 줬어. 근데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신이 셋이나 있다거나 내림을 안 받은 게 신기하다거나 이런 얘긴 처음 들어. 성격이 드세다거나 기가 세다거나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이번 일을 겪기 전까지 귀신 같은 거 본 적도 없고 가위 한번 눌려본 적도 없었던 나인데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 이건 보통 귀신이 아니고 악령이라는 사실까지 알았어. 잠을 어떻게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다음날 다시 한번 지난날 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꿈에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원래라면 이 여자는 돌아다니다가 내 허벅지 부근 또는 그 위로 올라와야 맞잖아. 근데 오늘은 이 여자가 방 안이 아니라 베란다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는 침대에 누워있으니 직접적으로 그 모습이 보인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계속 신경 거슬리게 머리맡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직접 보진 않았어도 기척이라는 게 있으니까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움직임이 멈췄는데 없어지진 않고 한참을 침대 헤드 모서리 부분에 서 있다가 없어졌어. 일어나서 베란다를 나가보니 역시 바닥에 물이 고여있더라고. 오늘 엄마 집에 내려가기로 했어. 어차피 절은 주말에 가겠지만 일단 집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라고 해야 하지? 무당이 나한테 해준 게 그 사탕 같은 걸 삼키게 한 게 일시적으로 그 여자가 내게 더 접근을 못하게 막아준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빡쳐서 나한테 더 빠르게 해코지를 하게 만들어 버린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무당은 귀신이 나한테 붙은 거라고 했잖아. 내가 집을 떠나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다른 곳에서 잘 때는 그 여자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섭고 힘들면 친구네 집에도 쳐들어가고 찜질방에서도 자고 그랬는데 과연 그 여자는 나에게 붙은 게 맞는 걸까? 혹시 나로 인해 불려온 건 맞지만 어쩌다가 갑자기 우리 집 천장이 묶인 걸까? 무엇보다 스님에게 가면 과연 답이 나올까? 만약 스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난 악령이면 나는 그냥 이대로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내주고 그 여자와 함께 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계속해서 해당 여성의 의문을 던지던 작성자는 어머니 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분명 엄마 집에 있는데 그 여자가 꿈에 나온 거야.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막 찾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안방으로 와서 자고 있는 내 머리맡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그 여자가 내 머리맡에 한참을 서서 누워있는 나를 내려볼 때 꼭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 드디어 찾았다. 이런 느낌이었어. 지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엄마한테 꿈 얘기를 했고 스님한테도 전달을 했어. 스님이 얘기를 듣더니 안 되겠다고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다고 하면서 점심만 대충 챙겨 먹고 바로 절로 오라고 하셨어. 일단 다녀올게. 그런데 이 글을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모습을 감춥니다. 이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작성자는 그 다음날 다시 등장하죠. 며칠간 일들이 좀 있었어. 금요일 낮에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그 여자가 나한테 붙은 건 이번이 아니래. 한 3, 4년 정도 되었다는 거지. 지금 집 알아볼 때 원래 마음에 두고 있던 집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집이 그냥 갑자기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고 그래서 원래 마음에 두던 집이 아니라 지금 집으로 계약한 건데 그것도 이 여자가 영향이 있었던 거래. 지금 집이 보면 문은 북향이고 창문은 동쪽과 남쪽으로 나와 있는데 남쪽은 베란다야. 근데 옆 건물 때문에 베란다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오거든? 이게 아마 이 여자가 자기가 영향을 행사하기 좋은 위치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계약하게 만든 것 같다는 거야. 여튼 그리고 내가 지금 집에 살면서 금전적으로도 생활의 여유가 기복이 심했어. 돈이 있을 땐 넉넉하게 잘 살다가도 돈이 없을 땐 막 진짜 죽어라 하는 상황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이 여자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점점 약한 마음을 먹도록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자꾸만 기운이 약해지고 이래저래 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치닫은 거지.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여자는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 몇 년이나 나한테 붙어 있으면서도 크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였대. 스님이 지금 나 사는 지역에 아는 보살님께 연락해서 동생이랑 그 보살님이랑 집에 직접 다녀왔어. 내가 스님을 모시고 다녀올 상황은 안 되어서. 스님이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하더니 나보고 굿 같은 걸 해야 한다고 했어. 무슨 재령의식 같은 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한참 했는데 나는 기억이 없었어. 동생이 말해준 걸 토대로 적을게. 나는 엎드려서 가만히 있었다고 했어. 그리고 한참 뒤에 갑자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스님을 쳐다보면서 피식피식 웃었대. 내가 지금 얘 몸에 들어온 지가 벌써 3년도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인 거야 짜증나게. 얘는 내 거야. 이 몸은 내 거고 그건 내가 얘가 될 거야. 아직 조금 남았단 말이야. 건들지 마. 내 거야. 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 몸에서 나갈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인연 보고 나가라고 해. 이 몸은 이제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발악하고 그러다가 혼자 피식피식 웃었대.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상 차려놓은 걸 보더니 허겁지겁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막 먹더래. 먹으면서 낄낄대고 웃더래. 목소리나 말투가 내가 아니었고
마치 그 막 락할 때 스크래치 내는 목소리처럼 엄청 갈린 목소리를 냈다고 그랬어. 한참을 먹다가 비실비실 웃으면서 자리에 앉더니 스님 보고 이봐 땡중, 술 좀 가져와봐. 너도 궁금하잖아. 내가 왜 인연 몸을 탐내고 인연 몸뚱이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지랄하는지. 여기 와서 같이 한잔하면서 대화를 좀 나눠보자고. 아, 재밌다. 곧 인연 몸뚱이가 내 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옷도 입고 술도 마실 수 있어.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 있지? 그리고 스님이 조심스럽게 나한테 아니 내 몸에 들어온 그 여자한테 물어봤대. 언제부터 얘 몸에 들어온 거고 왜 들어온 거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3년 전인가? 내가 술을 많이 먹고 길에서 널브러져 있길래 심심해서 건드렸는데 우연히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었대. 근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없었대. 그래서 이왕 갇힌 김에 나를 조종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걸 할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강해서 나를 맘대로 할 수가 없었대. 조종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나한테 갇힌 거지. 그러는 동안 내가 하는 모든 거를 같이 경험을 하게 된 거야.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고 쇼핑도 하고 술도 마시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그걸 같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삶에 대한 미련이 생기더래. 이 몸을 뺏어서라도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 생각에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었대. 술에 취했거나 잠에 취했거나 한 상황에서는 나를 어느 정도 자기 의견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 몸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조금씩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이사를 하는 날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집이 너무 딱이었대. 적당히 음기가 강하고 남쪽은 창문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건물에 가려져서 크게 영향 없고 북쪽 방향이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집에 이사 오고 이래저래 힘들었었던 거야. 무엇보다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 재미있었대.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말라가는 걸 보면서 재미가 있었다는 거야. 내가 정말 약해져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완벽하게 놓았을 때 나를 뺏으려고 했던 거래. 스님이 너무 화가 나서 술상을 뒤집어 엎고 본격적으로 그 여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대. 부적도 붙이고 연불도 외우고 점점 큰 소리가 나고 나도 악을 쓰기 시작했대. 막 날뛰고 발광하고 아파하고 그랬다는 거야. 한참 발광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잠시 뒤에 평소에 나처럼 지금 여기 어디냐고 나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묻더래. 근처에 있던 다른 여자 보살님이 나를 안고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해주는데 갑자기 내가 씩 웃더니 그 보살님 귀에 대고 미친년. 이걸 속네. 라고 속삭이더래. 보살님이 나를 밀쳐내려고 했는데 내가 보살님을 끌어안고는 네가 조용히 옆에 있어야 다들 믿으니까 닥치고 가만히 있어. 라고 했대. 보살님은 애써 표정 관리하면서 나를 토닥토닥하고 있었고 다들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데 동생이 먼저 눈치를 챘대. 내 손을 잡고 언니 그간 고생 많았다고 이따가 청국장 먹으러 가자고 근처에 맛있는 집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더래. 그래서 동생이 나 아닌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 왜냐면 동생은 청국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전혀 좋아하지 않거든 냄새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동생이랑 나랑 같이 내려오는 날에 엄마가 동생 때문에 청국장을 끓이면 난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갈 정도야. 동생은 아무렇지 않은 척 티나지 않게 스님에게 가서 상황을 얘기했고 결국 다시 도돌이표. 그래서 총 7시간에 걸쳐서 재령을 했다더라고. 나는 그 시간 동안의 기억은 전혀 없고 재령하는 동안에 그 여자는 계속 자신인 걸 밝혔다가 아닌 척 숨겼다가 스님을 힘들게 했다나 봐. 결론적으로 일단 해결은 된 것 같은데 스님도 아직 불안하다고 하셔서 지금 사는 집은 정리를 하기로 했어. 스님이 말씀하시길 병원 퇴원하면 당분간 절에서 지내기로 했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작성자는 인사를 전합니다. 재미없는 얘기지만 들어줘서 고마워.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올게. 다들 잘 지내. 그렇게 모든 게 해결된 것만 같았던 이 이야기는 불과 4일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 같아. 급하게 스님을 찾았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가셨대. 자려고 씻고 와서 로션 바르는데 거울에 그 여자가 보였어. 거울에 계속 보여. 갑자기 거울에 나타난 거라 지금 거울 다 가려놓고 급한 대로 다른 스님이라도 불렀어. 그리고 약 8시간 후 나 응급실에 왔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기억나는 건 내가 손으로 거울을 깼어. 손이 피범벅이 됐고 그리고 기억이 없어. 정신 차려보니 지금 병원이야. 손등이 베었대. 근데 기억이 없었다는 게 또 무섭다. 나 진짜 너무 힘이 든다. 지쳐. 이에 작성자를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약 이틀 후 정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일단 큰 스님 와서 다시 해결을 하려고 보긴 봤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서 쫓겨난 건 맞는데 없어지지 않고 근처에 맴도는 게 완전히 이 여자를 소멸시키는 것까지는 불가능하다고 그러셨어. 너무 집착이 크다나 봐.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진 못하는데 아직 미련이 많이 남은 데다가 이 여자가 나간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꼭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뭐든 언제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거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이 많을 거라고 해. 차라리 그냥 신받으라고 그러시네. 무조건 무당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상체를 놓고 잘 모시기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엄마랑 상의했어. 어차피 누구든 들어오려고 노리는 자리라면 차라리 신으로 채우는 게 제일 낫다고 그러네. 조만간 날 잡고 신 받는 걸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다들 잘 지내. 이제 다시는 올 일 없을 거야. 안녕. 1994년 6월 17일 한 남성이 경찰차 수십 대의 추격을 받으며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CNN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은 무려 9,500만 명이 지켜봤으며 중계 중이던 NBA 파이널도 중단했을 정도로 당시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쫓기는 사람이 바로 미식 축구 NFL 최고의 스타 O.J. 심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O.J. 심슨 사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심슨은 대학 시절부터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MVP에 수차례 선정되었고 프로 데뷔 후에도 MVP, 올해의 공격수상, 올해의 운동선수 등 역대 최고의 러닝백 선수로 불리던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의 광고도 찍고 엔터테이너로서도 꽤 높은 위치에 오르면서 당시 인종 갈등이 심했던 미국에서 흑인의 사회적 위치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기까지 한 인물이었죠.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오던 심슨은 대체 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심슨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1994년 6월 12일 전처였던 니콜 브라운과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 론 골드만이 한 저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둘은 칼에 수차례 찔린 채 살해됐으며 집마당은 피로 물들 정도로 사건 현장은 상당히 참혹했죠.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그렇게 수사를 하던 중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증거들을 발견합니다. 피해자 론 골드만의 셔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으며 사건 현장에서 피 묻은 왼쪽 장갑이 있었고 피 묻은 신발 자국 그리고 현관문에서 피 묻은 지문까지 범인을 못 잡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증거가 상당했습니다. 심지어 우편함에서 한 우편을 발견하는데 바로 O.J. 심슨에게서 온 우편이었습니다. 이에 아직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경찰은 피해자가 심슨의 전처인 것을 이때 파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들을 DNA에 의뢰한 뒤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위해 심슨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심슨의 집 앞에 주차된 흰색 브롱코 차량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차 안에서 핏자국들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차에서 집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을 정도로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집으로 귀가하던 심슨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슨의 왼손 중지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심슨은 전처 살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유리잔을 깨다 생긴 상처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왼쪽 장갑으로 미루어 보아 범인은 왼손잡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슨 또한 왼손잡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직접적인 증거가 없던 경찰은 심슨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출두할 것을 요청했고 심슨 또한 이에 알겠다고 응했죠. 그러나 경찰에 출두하기로 한 날 심슨은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겨둡니다. 니콜의 죽음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잠적하게 되죠. 당시 수사를 맡았던 LA 경찰국은 긴급 수배령을 내렸고 머지않아 도주 중인 심슨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린 이 추격전이 일어난 것이죠. 추격전 중 심슨은 권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가져다 대는 행동을 수차례 하는 등 경찰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되던 추격전 끝에 심슨의 집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곧바로 심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당시 이 사건은 미국의 큰 관심사였던 만큼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판 또한 생중계로 송출하기로 결정했죠. 당시 재판에 제출된 증거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슨의 집에서 발견된 양말에 묻은 혈액에서 피해자 니콜 브라운의 DNA가 검출됨.
또 다른 피해자 론 골드만 셔츠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아프로게의 머리카락이었으며 심슨 역시 아프로게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장갑에서도 2명의 피해자와 심슨의 DNA가 발견되었을 뿐더러 나머지 오른쪽 장갑은 심슨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발자국 사이즈가 심슨과 일치했으며 경찰이 예상한 신발 또한 과거 심슨이 신었던 것이 확인됨. 심슨의 셔츠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다량 발견되었고 차량에서 또한 발견됨. 게다가 심슨은 니콜을 상습폭행했으며 고발된 전적까지 있었음. 이외에도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으며 사건 발생 시각에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심슨이 범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슨의 변호인들은 경찰들의 모든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엄청난 수임료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드림팀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먼저 DNA 검출 기술에 대해 이의제기합니다. 당시엔 완벽한 환경에서도 증거로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오류가 자주 발생했으며 심지어 DNA 대조를 위해 채취한 심슨의 혈액의 90%인 150mg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경찰은 혈액을 채취하게 되면 혈액 보존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혈액 흔적 중 혈액 보존제가 섞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변호사는 이를 이용해 현장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혈액의 90%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했으며 채취된 혈액을 사건 현장으로 가져갔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히게 됩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피해자 니콜의 등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인 피가 묻어 있었는데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 증거를 훼손시키는가 하면 감식반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증거물을 다뤄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 피해자의 시체에 니콜의 집에서 가져온 이불을 덮어두었는데 충분히 니콜의 물건에서 심슨의 DNA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증명되었으며 경찰에서 발견했다는 혈흔 자국들이 모두 수사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고 2주에서 3주가량 지나서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경찰이 심슨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조작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변호인들은 여기서 경찰에 치명적인 카드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사건 현장에 배치됐던 마크 퍼먼 형사는 과거 인종차별 문제를 일으켰으며 한 인터뷰 테이프에서 니거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증거를 억지로 꾸며내서 흑인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건 정의의 성취라고 말했던 점까지 모두 공개하며 심슨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을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퍼먼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에선 인종 간의 갈등이 크게 치달게 됩니다. 그렇게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가던 와중 결국 심슨이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을 껴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심슨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장갑은 너무나도 작아서 엄지와 검지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재판 최고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꼽혔는데요. 해당 장갑이 심슨에게 맞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은 심슨이 무죄라고 생각했으며 이후 최후 변론에서 심슨의 변호인 조니 코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995년 10월 3일 배심원단은 변호인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미국 영미법 체계에 따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할 수가 없기에 심슨은 그렇게 무죄가 확정되었죠. 당시 무죄 선고되던 장면을 무려 1억 5천만 명이 생중계로 시청했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논란거리였습니다. 심슨은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에 새로운 가설 하나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심슨의 아들이 범인이라는 이야기였죠. 경찰이 찍어놓은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서로 다른 2개의 운동화 자국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 또한 심슨에겐 너무나 작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들 제임스 심슨의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해당 장갑은 실제로 니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임스에게 선물한 것이며 평소에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인까지 저지를 뻔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슨이 무죄 판결을 받을 당시 유일하게 무표정으로 있었다는 점이 너무나 수상했다고 했죠. 그러나 진실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심슨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사건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심슨이 마치 자백한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심슨은 자신과 친했던 스포츠 에이전트 마이크 길버트에게 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자백 아닌 자백을 남긴 것이었죠. 만약 니콜이 칼을 들고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을 거야. 온라인에는 상당히 많은 커뮤니티들이 존재하며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제 채널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 네이버 지식인 괴담 영상 제작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인터넷은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꽤 많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온라인의 소름 돋는 글 탑 5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사촌. 때는 2018년 6월 30일 네이버의 한 카페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만약 남편 사촌 집의 자식들이 전부 자식 없이 죽으면요. 그리고 내용은 이랬죠. 지인 일인데요. 남편 사촌 집안에서 자식 없이 죽는다면요. 사촌까지인 남편에게도 재산 오죠. 이혼한 여동생 아들만 없다면요. 차라리 장가 못 가고 죽는 게 제 입장에서 이익일까요? 지인이라고 글을 써내려갔지만 누가 봐도 본인 이야기인 것 같은 소름 돋는 글. 남편의 사촌을 죽여서라도 재산을 받고 싶은 걸까요?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집안일지언정 남편의 사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전자발찌. 때는 2020년 6월 3일 한 커뮤니티에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하소연을 하는 한 작성자. 여름에도 양말 신고 다닌다. 왜? 저거 가려야 되니까. 인권 침해 정도가 너무 심하다. 물론 여고생 범한 건 잘못이긴 하다만 이미 징역 4년 살고 나왔는데 이런 벌을 또 주다니. 제발 전자발찌 제도 없애줘. 여고생을 범해놓고 인권 침해를 논하는 범죄자. 물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이 글은 그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름 돋는 건 이 글의 비추천은 개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690이지만 이 글이 개념글이라며 추천한 사람이 무려 153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 2020년 9월 28일 실시간 부산대 에타크낭.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사진이 올라온 글. 사진을 보면 익명의 누군가가 경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생긴 듯 보입니다. 인생 조졌네. 왜 열심히 산 거지? 처음엔 피싱 아니냐며 의심했지만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고 왔다는 글쓴이. 이에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런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뭐 했는데? 그런데 답변이 놀랍습니다. 내가 박았는데 경운기가 엎어지면서 운전석이랑 짐칸에 타고 있던 사람들 다 2m 아래 시멘트길에 추락해서 즉사함. 너가 5명을 죽인 거? 교통사고로? 응. 논길에서 가는데 낮은 쪽 농로에서 올라오다가 나도 경운기 못 보고 어르신도 차 못 봐서 그대로 박았어. 근데 보통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죽으면 무조건 안 죽은 사람이 벌 다 받는 거야? 사망사고면 내가 완전 무과실 아닌 이상 집유 나온대. 그리고 차도 아니고 경운기에 농로라서 내가 과실 크게 잡혀서 가해자됨. 시속 35km 정도였는데 아마 징역 나올 듯.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과실로 5명의 가족이 사망했는데 저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며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에 이어지는 답변이 충격적입니다. 아니, 난 이런 상황이면 우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죄책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취직이고 뭐고. 아니 뭐 네 잘못이 없다 쳐도.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들 조금 일찍 간 건데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있나? 아무튼 내 인생만 꼬인 거지. 이 댓글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이 글쓴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번째, 아빠와 딸. 딸아이를 여자로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그저 생각뿐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이 글. 하지만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진심을 담아 쓴 글 역시 존재합니다. 딸아이가 여자로 보인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못된 감정이라는 건 알고 있다. 생각만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죄라는 건 역시 알고 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해받을 수 없는 외로운 길이다.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이 아이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겠노라 맹세를 했다. 시간은 흘러 언제나 아기였을 것 같던 아이는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다. 탄탄한 허벅지와 엉덩이, 새하얀 속살과 부드러운 솜털들. 어느새 훌쩍 자라 여성의 곡선을 보이고 있다. 부녀의 사랑이라 느꼈던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과 다름을 알게 되었다. 나만 사랑한다고 커서 나와 결혼하겠다던 저 여자도 언젠가는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갖겠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온다. 단 한 번이라도 그녀와 입술을 나누고 영혼을 섞을 수 있다면, 온전히 나의 여자로 가질 수 있다면,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이렇게 뱉어본다.
가슴 깊은 저 먼 곳에 평생 다시는 떠올리지 않을 생각을 묻기로 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정말 이거를 영상에 써도 될까 고민만 일주일 넘게 했을 정도로 상당히 소름 돋다 못해 역겹습니다. 5번째, 나는 혼잔데. 때는 2013년 3월 2일 한 커뮤니티에 내가 겪은 소름 돋았던 거 예전에 오빠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라는 제목의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집에 혼자 있었고 울 오빠가 늦게까지 안 들어오다가 나한테 전화해서 야 집에 아빠 있어? 하고 물어봤음. 내가 없긴 한데 빨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오빠가 친구들은 왜 데리고 왔냐고 집에 가기 불편하다고 신경질 부림. 아니 내가 뭔 소리냐고 했더니 옆에 네 친구들 얘기하는 소리 난다고 집에 친구들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계속 옆에서 누가 말 거는 소리 들린다고. 근데 집에 TV도 안 켜져 있었고 진짜 조용했음. 진짜 깜짝 놀래서 전화 그냥 끊어버리고 너무 무서워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 걸음. 그래서 걔랑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맞다 방금 우리 오빠가 지금 오는 길인데 나랑 전화하다가 지금 내 옆에 친구들 얘기 소리 들린다고 집에 친구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하고 그냥 얘기했음.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아니었어? 이랬음. 여러분들은 야간에 일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 판테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손님도 없고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 상당히 조용하죠. 그래서 편의점에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나서 괜히 쫄아서 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편의점과 관련된 괴담을 봤으면 진짜 쫄보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 투첸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왔던 괴담, 그 중에서도 편의점과 관련된 괴담 탑 3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야간 알바.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는 항상 계산대 뒤에서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며 시간을 때우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과자를 먹으며 저와 형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이라고는 딱히 할 만한 것도 없었어서 가끔 CCTV 모니터를 체크하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닿는 여자가 책을 파는 코너에 서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들어왔지? 소리 못 들었는데? 하지만 가끔 이런 일이 있기에 저희는 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났지만 여자는 그곳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있는 것인가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책장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야, 저 여자 책 훔치려는 거 아닐까? 형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여자였기에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둘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하고 형은 계산대 쪽에서 그리고 저는 뒤쪽으로 돌아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장까지 와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도망칠 곳이 없도록 두 명이 한 번에 접근했는데 그러자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화장실 간 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죠. 그러나 모니터를 다시 보고는 저희는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와 전혀 다름없는 모습으로 여자가 책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책장으로 바로 가는 것과 화장실에서 계산대를 통해 책장을 가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분명 저희 쪽을 지나치는 것이 훨씬 빠른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어째서 아까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책장을 보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했죠. 혹시 모니터가 고장난 것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저희는 아까처럼 책장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또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 뒤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로 모니터를 확인했죠. 없어졌다. 형이 말한 대로 모니터에는 더 이상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놓여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보자고 형에게 말하기 위해 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형이 작은 목소리로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움직이지 마. 형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죠. 절대로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마. 왜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모니터를 가만히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저와 형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고 그 뒤로 또 하나의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명을 겨우 참아내며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가만히 몇 분 정도 있었을까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여자의 얼굴이 사라졌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저는 모니터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을 따라 형은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고 아까 그 책장 앞에 똑같은 여자가 그대로 서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 여자는 CCTV를 향해 입이 찢어질 듯 벌리며 웃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그렇게 그 길로 편의점에서 도망쳐 나왔고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원히 떠도는 편의점. 과거 심령 스폿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담력 시험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개 밤인데도 잔뜩 흥분해 있었죠. 얼굴만 봐도 마치 장난을 잔뜩 친 아이 같은 표정이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놀려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투로 이렇게 말을 건넸죠. 혹시 그곳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놀람 반, 기쁨 반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손님이 산 물건에다가 젓가락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원수대로 넣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실제 손님 인원수보다 하나 더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다들 기겁하는 게 꽤 재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담력 시험하고 온 일행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총 4명이었기에 저는 여느 때처럼 나무젓가락을 5개 건네주었죠. 하지만 손님은 2개를 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필요 없어서요. 어라? 싶어서 가게 안을 둘러보니 손님은 3명뿐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볍게 인사한 뒤 계산을 마쳤죠. 그리고 손님들은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지만 확실히 차에는 3사람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데려오는 건 아무래도 좋지만 제대로 데리고 돌아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때 했습니다. 세 번째, 대기실.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심야에 담배를 사러 온 여자가 있었죠. 상품명이 뭔지 묻고 카운터 뒤에 선반에서 담배를 집은 다음 돌아보니 그 여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그 똑같은 여자가 와서 담배를 주문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무서워져서 얼른 직원용 대기실에서 CCTV를 재생해봤더니 제가 뒤로 돈 순간 그 여자가 카운터의 사각지대에 숨은 다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지금 제가 있는 대기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때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대기실에서 도망쳐 나왔죠. 과연 그 여자는 대기실에서 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이버 지식인 괴담 탑5 5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베트남 귀신. 어느 날 지식인은 사진 몇 장과 함께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사진을 보면 뭐가 문제야 싶을 수 있지만 서서히 확대해보자 옥상에 보이는 사람 형태의 무언가. 작성자도 이에 놀라 지인과 나눈 문자 내용까지 공개하며 이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었죠. 이곳의 낮사진을 보면 사람 형태가 보였던 곳과 정확히 일치하는 곳에 피뢰침처럼 보이는 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저 밤이라 사람 형태처럼 보이게 착시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실제로 이를 접한 사람들은 구름이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착시라기엔 옆에 보이는 구름과의 거리감, 그리고 사람의 형체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머리, 몸통, 그리고 팔엔 무언가 들고 있는 듯한 모습. 이에 또 일부는 그저 사람이고 점검차 올라간 것 아니냐라고 하기도 했지만 해당 사진이 찍힌 시간이 밤인 걸 보면 점검차 올라간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대체 사람처럼 보이는 이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두 번째, 해몽. 때는 2018년 8월 26일 지식인엔 꿈 해몽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며칠 전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처음 보는 예쁘고 선한 성품의 여성과 여행도 가고 갖가지 스킨십하는 등 거진 연인 관계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꿈을 꾸는 게 자각해서 바로 그 여성에게 이름과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서로 포옹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번호랑 이름을 외운 상태였고 한번 그 번호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더니 어떤 여성이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왜요? 하더라고요. 저는 꿈에서 나온 여성 이름 찾는다고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상대방 여성이 아, 또 그 여자 찾는 전화야? 요 며칠간 계속 전화 오더니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계속 꿈에서 나온 여자 이름 대면서 그 여자 찾는 전화가 계속 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여자가 꿈에 나와서 꿨다는 건가요? 대체 이 남자는 어떤 꿈을 꾼 걸까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꿈에 등장한 의문의 여성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세 번째, 트라우마. 2016년 5월 18일 25살, 아직도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딸 구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무나 과거가 후회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했던 짓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이제부터라도 딸과 화해하고 싶은데 제발 도움을 주십시오. 애엄마가 먼저 은총의 길로 떠나고 난 뒤 아이와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졌지요. 그 아이 저를 메신저 차단해서 어렵사리 다른 메신저로 연락하니 저렇게 악마 같은 말들을 쏟아내네요. 기도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 저가 무엇 할 수 있나요? 그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에는. 마치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한 아버지는 이런 내용과 함께 딸과 대화를 나눈 사진들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지낼 거니? 너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혈육은 너랑 나뿐인데 대체 왜 그러니? 정말 힘들다. 그리고 돌아오는 딸의 충격적인 답변. 3번이나 살 시도했어. 아빠가 그때 했던 그 말 때문에. 나는 폭행 피해자고 당신은 방관자였어. 요즘은 살 시도를 후회해. 내 손목 긋지 말고 당신 입을 찢어버릴 걸. 당신을 죽일 걸.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내가 행복해질 수라도 있었을 텐데. 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 당신이 그때 신고만 제대로 해줬어도 아니랬어. 신고가 아니라 그 새끼 쫓아가서 죽이기만 했어도 아니랬다고. 내가 신고해주라고 했잖아. 뭐 큰 거 하라고 했냐? 근데 아빠가 그랬지. 목사님 아들인데 일 어떻게 크게 만드냐고. 목사 아들 당신이 낳았어? 엄마한테도 일 키우지 말라고 당신이 그랬다며.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 들었어. 이 대화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다만 요약해서 보자면 딸이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폭행을 한 사람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딸과 연락을 바라는 게 정상일까요? 네 번째, 빙의. 때는 2023년 6월 26일 빙의된 것 같아요. 귀신. 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질문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빙의를 당한 것 같아 글을 남기게 되었다는 작성자입니다. 밤에 운전하고 전라도 광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터널을 진입하고 나오는데 사람 형태의 한 그림자 같은 게 2걸음 걷고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런 형태의 무언가를 본 건 총 3번인데요.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창문 밖을 보고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파도 치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자친구가 왔고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제 몸이 떨리고 순간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차를 돌리라고 말하였고 갑자기 제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긴 상황이 아닌데 미친 듯이 웃음이 터졌고 계속 웃었습니다. 분명히 의식은 있고 속으로 내가 왜 웃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빙의되기 며칠 전부터 여자친구가 꿈을 꾸면 제 머리를 때리면서 너도 한번 아파봐 하고 저승사자 2명이 서 있는 꿈을 꾸고 3일 전에는 대낮에 혼자 저수지에 갔었는데 거기서 또 빙의돼서 제가 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빙의될 것 같으면 오른쪽 어깨, 팔꿈치가 저리고 왼쪽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 5달 후 작성자는 이런 답글을 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방울소리, 휘파람 부는 소리, 무당 꿈, 연예인한테 사인 받는 꿈, 난리예요. 그리고 해당 글의 답변들은 온통 방송섭의 문의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는 빙의에서 풀려났을까요? 5번째, 살인자. 때는 2022년 8월 5일 얘 뭐죠? 무서워요. 내공 100. 이라는 제목의 질문글입니다. 무서워요. 전 최근에 살인한 적이 없는데 인과응보라니 뭐라니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서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사진 3장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작성자가 다른 질문글에 답변을 하고 그 글의 질문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듯한 내용이었죠. 더 자세히 댓글로 말해주세요. 제가 싫어하는 애 생일날 걔 가족이 죽을 예정이라서요. 님 왜 그래요? 생일에 누구 죽었어요? 생일날 가족이 죽으면 엄청 비참하시겠죠? 질문자는 답변자에게 무슨 원한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이외에도 마녀 사냥 댓글로 남 죽이는 건 아무렇지 않고 지네 가족이 죽는 건 무섭냐며 웃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왜 이러는지 좀 무서워서 그랬어요. 질문도 생일에 가족이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돼 있어서 나 오늘 생일인데. 이후 현재 작성자는 어떠한 이유인지 정보가 없는 사용자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 정보가 없는 사용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 계정 혹은 탈퇴. 과연 질문자와 답변자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들은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저 판트리는 분명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몇 번 겪었던 기억들 때문이죠.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아파트 CCTV에 포착된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때는 2018년 10월 5일 새벽 3시경 아파트로 보이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한 남성이 핸드폰을 보며 탑승합니다. 그리고는 4층을 누르죠. 그런데 잠시 후 4층에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자 이에 남자는 다시 한번 4층을 누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으로 들어오는 3층 불. 남자는 분명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는 3층에 도착했고 남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4층으로 올라갔죠. 이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자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서 4층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도대체 3층이 갑자기 눌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기체 결함이었던 걸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엘리베이터는 매달 정기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아무 이상이 없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12월 5일 뭔가 이상한 장면이 한 번 더 CCTV에 포착됩니다. 10층에서 타는 한 남성, 그리고는 1층을 누르죠. 그리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는 4층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탑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마치 누가 엘리베이터에 탄 듯 인사를 나누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지하 1층을 마치 대신 눌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층에 도착하자 다시 뒤를 돌아보며 내리게 되죠. 이로부터 약 8분 후인 2시 40분 다시 엘리베이터는 스스로 4층이 눌리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층에서 아까 내렸던 남자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며 탑승합니다. 그리고 그때 남성의 손이 닿기도 전 10층이 자연스레 눌립니다. 그리고는 계속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 잠시 후 4층에 도착하자 다시 인사를 나누는데 남자는 의문의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남자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왔고 이를 의문의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서 같이 마시자며 남성을 유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던 대화 끝에 인사를 나누고 남자는 다시 10층으로 올라갔죠. 대체 이 남성은 이때 누구를 봤던 것이며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일까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은 흐릅니다. 때는 약 1년 후인 2020년 10월 5일 새벽 2시경 1층에서 약 1년 전의 영상 속 남성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시 탑승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는 분명 4층이 눌리지 않았음에도 4층에 멈춰섰고 이에 남성은 곧 뒷걸음질을 치죠. 그리고 문이 열렸음에도 아무도 없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남성의 가방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남성은 순간적으로 가방을 그냥 놔버리고 급히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일단 집으로 향했던 남성은 곧 다시 가방을 찾기 위해 4층으로 다시 향합니다. 4층에 도착하자 남성은 겁을 먹고 몸을 좀 숨기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 4층에 그의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당황한 남자는 계속 두리번거리지만 가방을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10층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10층에 도착하자 그의 눈앞에는 아까 놓쳤던 그의 가방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에 남자는 무서움에 쉽사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죠. 그러다 가방을 들고 내리는데 갑자기 그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군가를 또 발견한 걸까요? 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일단 먼저 해당 영상들의 시간대입니다. 해당 영상은 1년 간격으로 찍힌 듯 보이지만 시간대가 모두 새벽 시간대라는 점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시간대다 보니 기계를 조작해서 연기한 것이다 라는 추측이었죠.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 찍힌 영상 속 남성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데 1년 동안 같은 정장, 같은 구두, 심지어 넥타이까지 모두 같다는 점이 같은 날 찍었다는 증거라며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검사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엘리베이터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던 점이 밝혀집니다. 밤중 누군가 문을 두들겨 나가보자 아무도 없었던 적이 빈번했으며 또 어떤 날엔 누군가 인터폰을 눌러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이에 사람들은 누군가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불만이 쌓여 이사를 가는 사람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파트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 실제로 4층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해당 여성의 사망 원인은 원인 불명.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이 남성의 증언을 보면 어떤 여자가 4층 간다길래 눌러줬어요. 정말 당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이 유령이 되어 아직 이 아파트를 떠돌고 있는 걸까요? 당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여성의 원인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점이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유령이라고 해도 무슨 원한이 있어 떠도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원한이 있다면 해를 끼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등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 텐데 딱히 그런 행동이 포착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남성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는 행동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 본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이전부터 일본에선 CCTV에 찍힌 귀신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이 다수 등장해 왔습니다. 먼저 2008년 2월 21일의 영상을 보면 두 남성이 이야기를 나누며 건물 내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죠. 그리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올라탑니다. 그런데 두 남성이 타는 순간 화면이 이상해지더니 뭔가 빛이 깜빡거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두 남성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듯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는 도착하고 그렇게 내리는데 그 순간 한 남자의 몸에서 한 인물이 빠져나오는 듯한 기괴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한 아파트의 CCTV입니다. 4층에 있던 사람 한 명이 탑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2층에서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이 1층에 도착했고 사람이 내리죠. 보이시나요? 분명 한 사람만 탔던 엘리베이터에 또 누군가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다시 2층에 올라 사람을 태우고 다시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분명 방금까지 보였던 구석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내리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포착되었을 당시 내부 CCTV를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복도 CCTV를 통해서만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에서 포착된 유령, 화면이 끊기는 듯 하더니 남성의 몸에서 빠져나온 의문의 사람,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라진 여성. 과연 그들은 정말 유령이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들었던 괴담들을 기억하시나요? 저 판트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괴담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추억의 괴담 탑 5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빨간 마스크. 어린아이에게 빨간 마스크를 쓴 여자가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쁘니? 이때 만약 예쁘다고 대답한다면 여자가 마스크를 벗는데 여자의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랑 똑같이 해줄게. 이후 정말 아이의 입을 똑같이 찢어버린다는 괴담이죠. 빨간 마스크 여자가 한때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소문이 돌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때는 1979년 1월 26일 일본의 신문에 입 찢어진 여자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으며 약 2달 후엔 주간 잡지에까지 실리면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들의 걱정으로 인해 같은 해 10월부터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이 하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1980년 3월엔 입 찢어진 여자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목격자의 신고와 제보 등으로 인해 도쿄 소학교에선 가정통신문까지 배포합니다. 입 찢어진 여자가 나타났으니 곧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도 이바라키현에서 학생들에게 통지합니다. 마스크를 한 여자를 보면 도망치세요. 게다가 이 여자가 목격된 건 일본만이 아닙니다. 때는 1983년 부산에서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94년에도 역시 부산과 전라남도에서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 잠잠해지던 이 소문은 2000년대 들어 다시금 어린아이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괴담은 현재까지도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 여자의 옷 스타일, 머리 스타일 등 다양하게 변형되며 소문이 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선풍기 괴담.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이 이야기 역시 마치 사실인 양 퍼진 데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실제로 의문의 사망 사건들의 원인을 선풍기로 지목하면서 뉴스에도 보도되기도 했으며 수많은 기사들이 실리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경찰이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러 현장에서 처음에 어떻게 사망하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들이 모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다는 점에서 원인을 선풍기로 꼽았던 것이죠. 선풍기 바람을 밀폐된 공간에서 쐬었을 때 호흡이 어려워지는 느낌, 또 청소를 하지 않아 먼지들이 호흡기에 들어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후 여름에 침대에서 자다 의문사하는 경우 대부분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부모님에게 들었던 잔소리가 생각납니다. 야, 선풍기 켜고 잘 거면 창문 열고 자. 세 번째, 김민지 괴담. 1982년에서 1983년 사이 한국에서 화폐를 새로 만들 당시 한국조폐공사 사장이었던 사람의 딸이 토막살인을 당했고 그로 인해 사장이 자신의 딸을 의미하는 것들을 화폐에 숨겨놨다는 괴담이었죠. 10원짜리 동전을 보면 다보탑 하단의 구조물이 김자를 마치 옆으로 눕혀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1982년까지 쓰인 구형 동전에는 뚜렷하게 보였으며 이후 동전에선 옆으로 돌려서 봐야 김과 비슷한 모양이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50원짜리 동전엔 김민지를 살해한 낫이 보인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 잎이 꺾여져 있는데 이것이 낫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왼쪽에 첫 이삭의 나달수가 9개인데 이는 김민지가 살해당할 당시의 나이였으며 모든 이삭의 나달수가 28개인데 이건 범인의 당시 나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소름이었던 건 벼 이삭 중 유독 동그란 게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김민지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0원 추화에선 이순신상의 상아를 뒤집어 놓고 보면 수염 자리에 고통스러워하는 김민지의 얼굴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엔 학이 있는데 이 학의 다리 부분은 사실 김민지가 살해당하기 전 밧줄로 묶인 팔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전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9,000원권 지폐에서 앞페이지 투어 끝부분을 보면 정말 민처럼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 이러한 점은 김민지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라고 보증해주는 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9,5,000원권의 율곡 이인운에는 뜻 지자가 보이며 지폐 뒷면에 있는 비석엔 알 지자가 있습니다. 9만원권에선 세종대왕의 오른팔에 김민지의 두 다리가 그려져 있다 등 정말 그저 괴담이라기엔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되면서 당시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만든 김민지의 모습이라며 절대 이 괴담이 사실일 수가 없는 이유를 보여주죠. 실제로 이러한 괴담 때문에 한국조폐공사에서 해명까지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014년 이전까지 김시성을 가진 사장은 단 한 명이었으며 그 사장에겐 딸이 없었고 아들만 둘이었다고 하죠. 네 번째, 내 학교가 공동묘지. 실제로 저 판테리는 초등학교를 다닐 당시 저희 학교가 원래는 공동묘지였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엔 진짜인가 싶었지만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괴담은 초등학교보단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주로 퍼진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 늦게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고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꽤 있기에 이를 이용해 친구들에게 장난치기 위해 생겨난 괴담이라고 하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학교가 정말 많은 만큼 실제로 학교가 들어오기 이전 정말 공동묘지 터였던 학교들이 드러나기도 하면서 이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학교와 관련된 괴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실에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는 귀신 이야기부터 밤늦게 학교에 가면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 등 유명하지 않은 괴담까지 정말 많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5번째, 자유로 귀신. 77번 국도에 위치한 자유로. 이전부터 이곳엔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당 형체는 여성으로 보이는데 이를 목격하거나 차로 치어버릴 뻔했다는 경험담이 2000년대 중후반 같은 시기에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 이곳에서 정말 귀신을 봤다고 증언하며 한때 사람들이 자유로 하면 귀신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눈이 없고 눈이 있을 자리에 크고 검은 구멍이 파여 있다고 하죠. 이 귀신의 정체로 교통사고 피해자, 이곳에서 살해당한 피해자라는 추측들이 난무하던 와중 이 소문이 너무 유명해지자 실제 퇴마사까지 불러 파악해보는데 그는 이 인근에서 교살당해 살해된 20대 여성이 있는데 그 귀신의 정체가 그 여성이라고 말하며 이 귀신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죠. 그런데 또 한 방송국에선 실제로 이를 조사해본 결과 그 귀신이 자유로 중에서도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실제 뺑소니 사망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유로는 평소에도 안개가 잦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으며 그저 안개가 심하다 보니 착시 현상이 일어나 잘못 본 것이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언급되지 않으며 그렇게 추억의 괴담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추억의 괴담은 뭐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1년 3월 20일 오전 10시경 일본 신주쿠에 위치한 어느 한 A 모텔에 한 남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해당 모텔에 체크인을 한 후 자연스럽게 모텔 방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체크인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가 먼저 호텔을 나섭니다. 이 둘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체크아웃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모텔을 나섰던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아직 모텔에 남아있는 여성 또한 객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여성이 나오지 않자 데스크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또한 받지 않았는데요. 이에 직원은 해당 객실을 방문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객실로 들어서는데 그런데 직원이 맞이한 건 바로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누워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여성의 신원 파악이 먼저 진행됩니다. 방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명함 하나가 놓여져 있었는데 해당 명찰로 인해 가부키초의 한 카바레에서 일하는 33세의 호스티스 여성으로 파악되었으나 호스티스로 일하는 여성들의 특성상 대부분 가명을 사용하기에 이 역시 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이 살던 집을 조사해보니 경찰이 예상한 대로 명함에 적혀있던 이름은 당연히 가명이었으며 실제 연령 또한 45세의 중년 여성임이 밝혀지죠. 그녀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6년 전 몸이 좋지 않은 남편과 자식이 한 명이 있었으나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출한 사람 찾기라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이 여성을 찾아 나섰죠. 그러나 몸이 좋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겨졌던 아이마저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친정집으로 돌아온 뒤에야 알게 된 그녀는 다시 집을 나와 가부키초의 카바레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 혹시나 집에 호텔을 먼저 나섰던 그 남성을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가 살던 아파트를 수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쓰던 메모장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메모장엔 사망한 남편과 아이의 기일이 적혀 있었고 금고에는 아이의 사진과 남편의 넥타이 핀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무려 1000만엔 상당의 정기예금을 들고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떻게든 아이라도 살려보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카바레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만류할 가족들을 뒤로하고 가출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또한 나왔었죠. 경찰은 그녀가 출근하던 카바레와 행적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나섰지만 그 어떠한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모텔에 들어섰던 그 남성이 카바레의 손님인지조차 전혀 찾아낼 수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 한 달 후인 1981년 4월 25일 오전 9시경 신주쿠에 위치한 또 다른 B모텔에 한 남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남녀가 같이 들어갔던 객실에서 남성만 홀로 객실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역시 해당 객실에서 스타킹에 의해 목이 졸린 채 사망한 여성이 발견되죠. 현장에는 남성의 꽃이라고 보일 만한 것들은 일절 없었고 전부 여성의 물건들만 발견되었는데 유류품으로는 귀걸이, 샌들, 담배, 라이터뿐이었으며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그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측컨대 아마 여성의 신원이 확인될 만한 것들은 남성이 챙겨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일단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편에선 대만인으로 추측되기도 했지만 신원 파악이 어려웠기에 이마저도 알아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약 2달이 흐른 1981년 6월 14일 이번엔 또 다른 C모텔에서 이전과 똑같이 스타킹이 목에 감긴 채 사망해 있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 사건들과 같았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 한 남녀가 체크인했지만 그로부터 고작 30분이 지나 남자가 먼저 모텔을 나서게 됩니다. 이후 40분이 지나도록 남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한 직원이 해당 객실을 들어가 보게 되면서 이 살해 현장이 드러났던 것이죠. 발견 당시 여성은 가사 상태, 즉 죽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죠. 해당 여성의 신원은 객실에 남겨진 책 한 권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해당 여성은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서 거주하던 불과 17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검을 하게 되었는데 부검 결과 위에서 커피가 검출되면서 근처의 한 카페에서 용의자를 만난 후 C 모텔로 오게 되었다고 추측했죠. 피해 여성은 중학교 때까지 책과 연극을 좋아하던 우등생이었으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폭주족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배와 신어를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말엔 공갈을 한 죄로 퇴학 처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그녀는 탤런트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심지어 벌써 미래를 함께할 18살의 약혼자까지 두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런 여성의 배경 때문인지 매춘을 하다 살해당한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여성은 같이 모텔에 들어섰던 그 남성을 만나기 전 약혼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약혼자와 재밌게 데이트를 즐긴 후 바로 매춘을 하러 간다. 게다가 그녀는 약혼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극 관계로 잘 아는 사람을 만났어. 나도 탤런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도 용의자가 피해 여성의 꿈이 탤런트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일이 흐른 1981년 6월 25일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C모텔 근처의 다른 D모텔에서 객실 안에 있던 여성이 급히 데스크에 도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한 남성과 같이 체크인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목을 졸라 격하게 저항을 한 끝에 결국 그 남성은 여성의 현금만 갈취하고 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미수에 그쳐 살아남았기에 드디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여성은 한 게임센터에 혼자 있는데 이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어 모텔로 향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을 토대로 아마 이전 3건의 살인사건 역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범인도 마지막 사건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인지 더 이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찰은 해당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아 나섭니다. 해당 경찰은 이 4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동일했지만 모방 범죄일 수도 있기에 그랬다고 하죠. 그만큼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CCTV가 모텔 내에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 더욱 수사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해당한 3명의 여성 모두 각성제가 검출되었다는 점, 살해 방법 또한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앞서 3건의 살인사건을 발견한 각 모텔의 직원들이 증언한 용의자의 겉모습이 신장 160cm의 30대 셀러리맨 남성으로 모두 같다는 점, 이 3가지를 통해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범인을 봤다는 직원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릴 순 없었습니다. 30대의 셀러리맨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지만 그 누구도 범인의 정확한 생김새를 증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타주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렇게 수사는 미궁 속에 빠집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살인사건 같은 경우엔 피해자의 신분이 밝혀졌던 이유가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살인사건 같은 경우 신분이 드러난 물건들은 전부 가져갔다는 점이 이상했죠. 게다가 요일, 규칙 이런 거 없이 같은 구에 위치한 각기 다른 모텔에서 순식간에 4건의 사건을 일으켰다는 건 상당히 대담하기도 하면서 비상식적이기도 합니다. 범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꼬리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이 누군지조차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두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 역시 지금까지도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30대 샐러리맨. 사실 이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흔한 표현입니다. 묘사된 생김새 하나 없이 너무나 광범위한 샐러리맨을 특정하기에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범인은 그 점을 노려 샐러리맨인 척 보이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소름 돋는 글 귀신괴담 탑 5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꿈. 때는 2017년 1월 24일 요즘 계속 같은 꿈 꾸는데 점점 원래 꿈에 살이 붙어가. 라는 제목의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책상에서 노트북하고 언니는 침대에서 일기 쓰는데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자꾸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함. 얼만큼 크냐면 방문이 가슴팍에 와서 아예 어깨부터는 안 보이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각자 할 일 하면 들어오려고 턱턱 부딪히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감. 그럼 꿈에서 깨. 근데 요즘엔 자꾸 지 몸을 조금씩 자르고 와. 3일째까진 못 들어왔는데 그제는 발목으로 문 앞에 서 있었음. 지발을 자르고 온 거. 근데도 못 들어왔거든. 어제는 종아리 반까지 자르고 왔는데 처음으로 어깨가 보였어. 그래도 못 들어오고 문에 턱턱 걸리다 돌아갔는데 만약에 무릎까지 다 자르고 들어오면 어떡해? 우리 집 기독교라 점, 무당 이런 거 못함. 유유. 이 글이 올라오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글쓴이의 안부를 물었고 결국 2주 후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간간히 걱정해주는 댓글 달길래 생각나서 와봤어. 저글 쓰고 나서 이틀 후에는 무릎까지 자르고 왔었어. 그냥 입이 굉장히 크고 웃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를 했지. 이모는 무당 쪽에 관심이 많음. 이모가 용한 무당을 알고 있다고 가족들 몰래 다녀오재. 들어가자마자 우리 보더니 이럼 소름. 어린 양들이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급하긴 했나 보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부적 줄 테니까 방문에 붙여놓고 있어봐. 그놈이 장난으로 그러는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아직 모르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 몰래 방문에 부적을 붙였어. 그리고 그날 밤에 부적 믿고 내 방에서 푹 잤거든. 근데 꿈에 귀신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문가에 앉아서 날 쳐다만 보더라. 그래서 부적 효능 좋네 하는 순간 그 귀신이 우리 아빠 목소리를 흉내냈음. 눈물밖에 안 나왔어. 정말 내가 우니까 더 재밌는지 이젠 우리 집 강아지 짖는 소리를 따라하는 거야. 내가 공부한다고 방문 닫으면 낑낑거리면서 방문 긁는데 귀신이 자기 손톱으로 방문 긁으면서 똑같이 소리냄. 난 그날 이후 아예 안 자고 있어. 며칠 사이에 살이 쭉 빠지더라. 진짜 미칠 지경이야. 도와주라 제발.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한동안 글을 올리지 않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교회에 딸린 방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여성에게 귀신이 붙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을까요? 두 번째, 택시. 때는 2013년 7월 29일 이거 개시라임. 우리 아빠 택시기사 하실 때 귀신 봤대. 라는 제목의 글. 아빠가 시내에서 어떤 여자를 태웠는데 여자가 현대공원으로 가주세요 했대. 대구 사람은 알겠지만 현대공원은 공동묘지라서 으스스하고 어둡거든. 그래서 아빠가 아가씨 지금 이 시간에 거긴 왜 가요? 카니까 볼 일이 있어서요 이러길래 아빠가 현대공원 다 와가니까 갑자기 뒤통수가 싸하더래.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아빠가 소름 돋아서 빨리 차 돌리고 나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왜 왔냐길래 어떤 손님을 태워서 왔는데 오니까 뒷좌석에 손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오늘만 해도 이런 기사가 3번 있었대. 세 번째, 포스트잇. 소름꿀보다 생각난 건데 내가 책상에 포스트잇 안 붙여놓는 이유. 라고 올라온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기숙사 살 때 룸메가 우리 과에서도 귀신 보는 애로 좀 유명했음.
암튼 근데 그때가 시험 기간이어서 내가 책상에 포스트잇 같은 걸 많이 붙여놨었거든? 외운다고. 근데 어느 날 룸메가 갑자기 나보고 책상에 있는 포스트잇 좀 다 떼라는 거.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내 책상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책상 위에 붙은 포스트잇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따라 읽고 있었대. 그 뒤로 책상에 뭐 안 붙여놓음. 과연 혼자 책상에 앉아 중얼거리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번째, 같은 사람. 2012년 12월 15일. 나랑 내 친구랑 소름 돋는 경험한 거. 나랑 얘랑 독서실을 같이 다님. 그때가 시험 기간이라서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려고 나옴. 근데 1시에 나오면 배고프잖아. 그래서 우린 24시간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을까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고 갈까 하다가 떡볶이 먹기로 하고 창가 쪽에 자리에 앉았음. 근데 시키고 걔랑 나랑 떠들고 있다가 친구가 창가 쪽을 봤는데 얼굴이 창백해져서 날 보면서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켜. 그래서 내가 뭐임? 이러고 봤는데 나랑 내 친구가 지나가는 거야. 얼굴도 옷도 머리도 다. 그래서 멍 때리면서 봤는데 그 밖에 애들도 우리를 본 거야. 그러더니 둘이 잘 웃고 떠들다가 우리 보고 표정 완전 싹 굳고 정색하더니 갑자기 막 뛰었음. 그거 보고 나랑 내 친구랑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울고 정신 놓고 진짜 무서웠음. 중3 때 일인데 아직까지 기억남.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귀신 이야기도 아니고 귀신이 마치 흉내내는 것처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조작된 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저 판테리는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추후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만들어 보죠. 다섯 번째, 같은 반 여자아이. 때는 2012년 10월 16일.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내가 고1 때 같은 반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약간 4차원? 사이코 같아서 친구가 별로 없었어. 있어도 거친구? 여튼 그런 여자애가 어느 날 지가 노래방을 쏘겠대. 그래서 우리는 우와우와 하면서 따라갔다가 대화도 많이 하게 됐고 같이 웃고 떠들다가 저녁에 헤어지는데 다들 빠이빠이 하고 손 흔들잖아. 우리가 그 여자애한테 인사하고 그냥 갔지. 근데 내 친구가 무의식 중에 그냥 다시 뒤돌아봤는데 걔가 입꼬리를 엄청 올리고 미소 지으면서 흰자만 보이게 눈을 위로 올리고 있었대. 상상이 가? 친구가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멈추니까 걔 뒤돌아서 갔어. 근데 걔 다음날 자퇴했어. 그 후로 연락 없다. 아무도 몰라 걔 소식. 진짜 아직까지 기억나. 소름 돋아. 진짜 100% 진짜 내 실화야. 그 여자아이는 정말 귀신의 빙이 되어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혹시 평화로웠던 일상이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치닫는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죽음 탑 3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턱걸이. 때는 2017년 11월 8일 중국 후난성 창사시에 있는 62층짜리 초고층 빌딩 옥상. 당시 26살이었던 우영링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바로 안전장비 없이 초고층 빌딩 난간에서 턱걸이를 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돈을 버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한 적도 있었으며 항상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당시 영상엔 그가 난간에 매달려 가볍게 손을 풀었다 다시 잡기도 하고 몸을 흔들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 4회의 턱걸이를 반복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팔에 힘이 빠진 듯 손가락이 스르르 미끄러집니다. 곧이어 몸이 허공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추락한 높이는 무려 약 260m, 추락에는 불과 1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죠.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우육링은 이 영상을 찍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결혼 자금 벌어서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실제로 우육링은 결혼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으며 더 자극적인 컨텐츠가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계속 자극을 추구하다 결국 비극을 맞이한 것이죠. 어머니는 사고 뒤 아들의 휴대폰에서 그 마지막 영상을 확인하고 오열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꿈꾸던 청년의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영상 속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할 순 없었던 걸까요? 결혼 자금을 모으려다 죽음을 맞이한 우용링. 믿기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한국의 군산에서도 목숨 걸고 턱걸이를 하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냉동 쇼케이스. 이번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9년 11월, 당시 25살이었던 레리 머릴로 몽카다는 평소 동네 한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가족들은 몽카다가 사라졌기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실종 당일 레리는 집을 나서기 전 이성을 잃은 상태였으며 화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평소 그가 복용하는 약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말했었죠. 실제로 레리는 불안증, 정신분열증,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편집증적 성격을 띠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연이은 수색에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잊혀져 갔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레리가 근무하던 마트에는 점점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뭔가 이상한 악취 같은 게 나요. 원인 모를 악취가 감싸던 한 마트. 그러다 2019년 슈퍼마켓이 폐점하면서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냉동 쇼케이스를 걷어내게 되는데 인부들은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미라로 변한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죠. 냉동 쇼케이스와 벽 사이는 약 45cm 되는 틈이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누군가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보았죠.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먼저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일단 10년 전 레리가 실종 전 입고 있던 인상착의와 동일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는 레리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DNA 검사를 통해서도 그 시신은 10년 전 실종됐던 레리라는 것이 밝혀졌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냉동 쇼케이스 위로 올라갔다가 약 3.6m 아래로 떨어졌으며 좁은 틈에 끼어 꼼짝없이 갇힌 채 결국 그곳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냉장고에서 나오는 방열로 인해 미라화된 것으로 판단했죠. 사건 발생 당시 평소 직원들끼리 냉동 쇼케이스 위에 올라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곳이었으며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휴식을 취하기 위해 냉동 쇼케이스 위로 올라갔다가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엔 레리가 출근하지 않는 휴무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당시 화가 났던 레리는 집에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 마트로 향했고 냉동 쇼케이스 위로 올라가 휴식을 취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 갇혔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냉동 쇼케이스를 세게 치는 등 구조 요청을 분명히 할 텐데 어떻게 마트에 방문하는 사람이나 직원이 전혀 모를 수가 있는지. 실제로 해당 마트의 냉동기기에 소음이 워낙 커서 그가 아무리 구조 요청을 해도 누구도 들을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스카이다이빙. 사진에 보이는 여성은 37살의 아만다 갤러거입니다. 때는 2024년 10월 26일 미국 캔자스주 위치다 인근의 작은 비행장. 그곳에는 한 스카이다이빙 클럽이 있었고 당시 현장은 늘 그래왔듯 주말을 맞아 많은 다이버들과 사진 작가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있던 37살의 아만다 갤러거는 스카이다이빙 전문 사진작가이자 직접 다이빙을 즐기기도 하는 경험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녀는 친구들이 스카이다이빙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더 근접해서 카메라에 담기 위해 활주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만다는 그렇게 카메라를 들고 낙하복을 입은 동료 다이버들을 찍어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던 아만다는 몇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며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활주로에서 대기하던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가 바로 아만다의 뒤에 서 있었죠. 당시 엔진이 켜진 채 회전 중이던 프로펠러에 그녀의 등이 닿고맙니다. 당시의 프로펠러는 고속으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만다를 뒤에서 끌어당겼고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과 조종사들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곧바로 911에 신고했죠. 구급대가 CPR을 시도했지만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이 전해지자 생전 그녀와 인연이 있던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은 SNS로 그녀를 추모했으며 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선 장례비 지원을 위해 모금이 진행되었고
약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영상으로 돈을 벌려고 한 순간 맞이한 죽음. 여느 때처럼 휴식을 취하다 떨어져 버린 허무한 죽음. 그리고 더 좋은 각도를 담고자 한 발 물러섰던 그 선택이 불러온 비극.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엔 누가 봐도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평소에도 돈을 벌기 위해 그러한 자극적인 영상을 꾸준히 찍어왔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 또한 평소처럼 행동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청량리 정신병원 괴담 그리고 실제 사례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인터넷에 떠도는 한 괴담이라며 올라온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때는 꽤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공중전화 한 통화에 30원이었을 시절, 계절은 지금처럼 더운 한여름 날씨였다고 하죠. 제가 아는 아주머니가 항상 시장을 보고 가는 시간에 멀쩡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병원 골목을 지나가기만 하면 툭툭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주머니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늘 지나다니셨는데 며칠이 지난 뒤 또 그 골목을 걷고 있는데 머리 위로 뭐가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돌멩이 같은 게 떨어졌는데 위로 올려다 보니까 창문으로 사람이 보이는데 상반신만 보이긴 했지만 좀 말라 보였다고 하죠. 얼굴도 까무잡잡하니 좀 불쌍해 보였고 그 사람이 뭐라고 입을 뻥긋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숨 쉬면서 뭐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빠르게 도망치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왔고 한 일주일쯤 뒤에 그 길을 지나가는데 걸어가는 아주머니 앞으로 또 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상한 좀 낡은 종이에 30원이 말려 있었으며 종이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전화번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아주머니는 그 종이를 갖고 집에 와서 전화를 걸어줬고 그 가족들이 데리러 왔다고 하죠. 나중에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원래 예전에는 정신병원에서 그냥 길에서 누워 자는 사람 막 끌고 가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괴담입니다. 실제로 청량리 정신병원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입원을 했죠. 경찰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정신병원에 인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경찰에 수고비를 주고 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키면 국가에서 수당을 주기 때문이었죠. 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 중 경찰이 술에 취한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다 취재진에 걸려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입원한 사람들은 집으로 가겠다, 가족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병원은 철저히 이를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감옥같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유리창이 모두 쇠창살로 이루어져 있던 청량리 정신병원은 2018년 3월에 개원 73년 만에 경영 악화로 폐업되었으며 현재는 철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글에 써있듯 실제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일반인들이나 무용고자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면서 이 글이 단순 괴담이 아니라 정말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더욱더 이 글이 그저 괴담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 1956년생 여성 찬드라는 니베트계 네팔인이며 1992년에 36살의 나이로 합법적인 단기 근로용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섬유 공장에서 재봉틀 보조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찬드라에겐 곧 비극이 닥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1993년 어느 날 친구와 싸우고 기숙사에서 나와 돌아다니던 중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주머니에 들어있던 돈을 길에 떨어뜨렸고 이 사실을 모르던 찬드라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한 분식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고 계산을 하려던 그녀는 그제서야 돈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갑 좀 가지러 갔다 올게요. 그러나 그녀는 한국어가 상당히 서툴렀으며 행색 또한 꽤 제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은 찬드라를 무전 취식 행여병자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연행된 찬드라는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려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어가 상당히 서툴러 정확히 전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찰 또한 그녀의 꾀지지한 모습과 어눌한 말투만 보고는 행여병자로 판단,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강제로 보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끌려가서도 찬드라는 계속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애씁니다. 저 네팔인이에요. 공장에 제 여권이 있고 비자도 받고 왔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선미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으며 손까지 묶은 채 강제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강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무려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찬드라는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또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한 교수만이 유일하게 찬드라의 말을 들어주었으며 그 의사가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 끝에 2000년 3월 드디어 퇴원하게 됩니다. 이후 찬드라는 서광사라는 절에서 지내며 소송을 준비하다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지죠. 이후 밝혀진 찬드라의 진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팔을 잡아 끌고 의사에게 데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엿새를 의사와 상담했고 하루 3번씩 20개도 넘는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다고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간호사들은 야단을 치면서 약을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는 괜찮다가도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나는 네팔 사람이다. 집에 가고 싶으니 네팔로 보내달라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울면서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는 아무런 대답도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4가지로 추려보자면 첫째는 처음 분식집에서 무전 취식 혐의로 찬드라를 연행한 담당 경찰관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외국인일 경우 통역을 통해 신원 확인 후 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행색이 꾀지지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정신질환자로 단정지어버렸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찬드라의 친척들과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찬드라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으며 실종자 포스터까지 붙였지만 경찰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병원에서 찬드라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으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원 불명이라고 답변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병원 측에서 보내는 이름과 관리소에 등록된 이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름 끝에 스펠링을 보면 GORUM 그리고 GURUNG. 그러나 이는 사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권 번호까지 같이 전달했기에 조금만 더 확인했다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네 번째는 찬드라가 계속해서 외국인이라고 주장했음에도 이를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진을 한 의사가 강제로 약을 먹이고 입원시켰다는 점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 찬드라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며 총 배상액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네팔 노동자의 평균 수입인 4만 5천 원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위자료 2,500만 원, 수입 360만 원으로 총 2,860만 원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갇혀 보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배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괴담이라고만 생각했던 정신병원 괴담.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보는 괴담들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양대교 실종 미제 사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때는 2022년 6월 27일 오후 11시경 강서구의 한 저택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급히 올라가 한 집을 두드리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바로 한 여성이었습니다. 구급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구급대는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는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이를 설명했지만 그 여성은 자신이 언니라며 아무 일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구급대는 아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죠. 그런데 같은 시각 가양역 부근에서 당시 24살의 직장인 A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A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은 가양역 3번 출구, 그리고 출구에서 가양대교 남단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이 실종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실종자가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며 구급대에 신고한 동생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A씨는 미용실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으며 SNS에도 이를 인증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파마하자마자 비바람 맞고 13만원 증발. 여기 강남은 눈 뜨고 코 베이는 동네. 그리고는 밤 11시 구급대에 신고를 한 채 행방이 묘연해졌죠.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경찰은 실종자의 자택에서 A씨의 태블릿을 발견했고 그 기기 안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엔 유서로 보이는 글도 있었습니다. 유언, 내 죽음에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 이에 경찰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갔죠. 그러다 당시 같은 시각에 가양대교를 건너던 한 버스에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속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가양대교 중간에 멈춰서 있었죠. 그렇다면 정말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걸까? A씨는 약 1년 전 평소 의지하고 지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A씨는 한 블로그에서 계속해서 우울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써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죽고 싶다. 게다가 약 2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약 처방을 받는 등 장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점도 드러났죠. 그러나 블로그 운영은 2021년 3월 이후로 멈췄으며 당시부터 A씨는 꾸준히 의사와 상담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욱 이상한 점은 왜 구급대에 신고를 했냐는 것이었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구급대에 신고한 것도 아니었으며 대뜸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며 집으로 구급대가 가게끔 만든 건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합니다. 언니가 쓰러졌다가 아니라 쓰러질 것 같다 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언니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 미리 보내기 위함이었다는 의견과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혹은 어떠한 사인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견. 그러나 정말 어떤 의도로 신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접한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적 중에 특이한 부분은 119에 전화한 것입니다. 보통 119에 신고를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은 아직 집에 안 갔는데 집에 있는 언니를 도와달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그런 일 없고 위험하지 않다고 하니까 119가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후 신고 전화를 한 동생이 귀가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잖아요. 이 대목이 매우 큰 의문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했던 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당일에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곤 SNS에 사진을 올린다. 분명 심리 상태는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A씨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같은 해 8월 7일 새벽 2시 15분경 가양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당시 25살의 남성 B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합니다. 당시 B씨는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가양대교 방면 가양역 4번 출구에서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뒤 행방이 묘연해졌죠. B씨는 당시 새벽 1시 30분쯤 공항시장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뒤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다 가양대교 방면으로 향했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약 3일 후 친한 지인의 동생이 B씨가 실종됐다며 제보를 바라는 마음에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8일 새벽 2시 45분경 또다시 가양역 인근에서 당시 38살의 C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C씨는 당시 새벽 2시경 가정 불화 문제로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양역 2번 출구에서 내렸으며 3번 출구 쪽, 즉 A씨와 B씨가 실종된 가양대교 방면으로 이동 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C씨 역시 밝혀진 점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9월 24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한 낚시객이 누군가의 신체 일부를 발견한 것이죠. 당시 신의 상태는 상반신이 완전히 사라진 하반신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DNA 확인 결과 두 번째로 실종되었던 B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하반신만 발견되었기에 타살의 무게를 두었지만 신이 너무나도 부패한 탓에 타살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외상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B씨는 평소 우울증도 없었으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어떠한 징후조차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에 B씨의 사촌형은 분노를 표출합니다. 처음 경찰에 실종 신고했을 당시 건장한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늦어도 3, 4일이면 신이 물 위로 한번 뜨는데 분명 한 번쯤 수면 위로 올라왔을 것이라며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진작에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이를 접한 사람들은 신이 하반신만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타살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다수였죠. 그리고 상반신 없이 하반신만 발견되었다는 건 매매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A씨, B씨, C씨 이들은 모두 가양대교 방면으로 향하다 한순간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들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죠. 과연 정말 그들은 가양대교에서 타살을 한 것일까요? 의문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을 겪고는 있지만 약 1년 전부터 호전되는 상태를 보였던 A씨. 과연 그녀가 구급대를 집으로 보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반신이 발견됐던 B씨. 그는 실종 전 통화했던 여자친구에게도 그 어떠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가양대교로 향했던 C씨. 가양대교로 가기 전 가정불화 문제가 있었던 점을 보아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을 냈지만 앞 두 사건을 보면 단순 자살 사건으로만 보기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챗 GPT가 들려주는 괴담 탑2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실종자. 대학교 졸업을 앞둔 저는 시각디자인과 졸업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주말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공장에서 인물 중심의 컨셉 촬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둡고 텅 빈 공간이 제 카메라에 담기면 뭔가 더 분위기가 있달까? 그리고 노출과 구도 연습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장소였죠. 사람도 거의 없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분위기 있는 결과물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똑같이 사진을 찍고 약 200장 정도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중 제 사진들 사이에 이상한 사진 하나가 섞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회색 벽을 배경으로 머리가 젖은 젊은 여자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적이 절대 없었고 이 사진의 구도, 노출, 초점 전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촬영한 카메라는 학교에서 빌려주는 카메라였기에 이전에 누군가가 촬영한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사진 속 여자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디서 본 여자 같은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같은 장소에 다시 촬영을 나가게 됐죠. 공장은 여전히 썰렁했으며 먼지 쌓인 철골 구조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 저편의 그림자 속에 사람 실루엣이 서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카메라를 급히 들어 확인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죠. 혹시 저는 노숙자일까 싶어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사진들을 확인하던 중 저는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촬영된 사진 17장 전부 배경 어딘가에 그 여자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다리를 드러낸 채 벽에 기대어 서 있거나 철골 사이로 얼굴만 내민 채 혹은 카메라 바로 옆에서 저를 응시하는 사진까지. 제가 단 한 번도 그녀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게 더 무서울 정도로 사진에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확실하게 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무작정 경찰에 사진을 보여주며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관심 없는 듯 사진을 넘기다가 딱 한 장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 여자 실종자 같은데? 그러더니 급히 서류를 확인합니다. 맞네. 4년 전에 이 근처에서 사라졌던 대학생. 경찰은 본인들이 가볼 테니 그 공장 출입을 자제하라고 조언했고 저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밤마다 저는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배경은 폐공장, 그리고 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그리고 저편에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여자. 더 이상 사진도 찍지 않고 카메라도 반납했지만 이상하게도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신고했던 경찰서에도 계속 찾아가 물어봤지만 자신들이 갔을 땐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답만 돌아왔죠. 결국 저는 끝을 보기 위해 폐공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왜 저한테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
모든 걸 제 손으로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카메라를 들고 삼각대를 세우고 그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지만 일을 끝내기 위해선 제가 직접 마주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그때 귀 옆으로 숨소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방금까진 아무도 없었는데 이에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도망쳤고 며칠 후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엔 뒤에서 절 보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게다가 세 번째 장엔 그녀가 제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저는 카메라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저의 눈동자가 위로 뒤집혀 있었죠. 그 후로 저는 종종 이 질문을 듣습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사진 잘 찍냐? 모델 구한 거야? 그 여자 누구야?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웃기만 할 뿐이죠. 어깨 너머로 숨소리가 들릴까봐. 저는 어제 새로 산 카메라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를 찍어봤는데 사진 한 장이 유독 마음에 들었죠. 주황빛 아래 젖은 머리의 여자가 절 올려다보는 사진.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여자는 제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걸까? 두 번째, 군대. 이 이야기는 제가 군복무 중 겪었던 실화입니다. 때는 2018년 강원도 철원에 있는 GOP 소초에 근무할 때 일이었죠. 당시는 겨울 막바지였으며 저는 전입한 지 3개월 된 일병이었습니다. 소초 특성상 매일 밤 두세 번씩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리고 그날도 새벽 2시 근무였죠. 근무교대 10분 전 내무반의 경고등이 꺼지고 조용히 선임과 함께 초소로 향했습니다. 초소는 꽤 낡은 콘크리트 구조였으며 투명 방탄 유리창 너머로 철책선이 보이는 구조였죠. 근무 인수인계를 받고 자리에 앉았을 무렵 앞에 섰던 상병 하나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야, 혹시 오늘도 나올까? 그 말에 다른 병장이 말없이 눈을 흘기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 아, 왜? 어차피 전 몰라. 모르니까 더 말하지 마. 그 말 이후로 초소와는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는데 갑자기 철책 너머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처음엔 멧돼지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명확히 두 발로 걷고 있었고 군복을 입고 있었죠. 열상 감지기에선 뚜렷한 체온이 찍혔고 그 실루엣은 철조망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우린 즉시 통신을 통해 상황 보고를 올렸고 몇 초 후 부대장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굴은 확인됐나? 이상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군무 보고 절차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열상으로 다시 확인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검은 그림자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안개 때문에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체온은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대장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절대 이름 부르지 마. 응시하지도 말고. 사격 금지. 반복한다. 이름 부르지 마.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15분쯤 여전히 그 사람은 철책 앞에 멈춰 서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들고 저희 쪽으로 경례를 하는 겁니다. 저흰 본능적으로 따라 경례했고 순간 그 형체가 철책을 뚫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고 센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상병이 속삭였습니다. 또 왔네. 이 새벽 시간엔 항상 얘가 돌아다닌다고 했거든. 얼굴 없는 병사. 누군데요? 우리가 전이 보기 전에 그 자리에 지뢰밭이 있었대. 민간인이 아니라 훈련 중 실종된 병장 하나. 마지막으로 무전 보냈던 말이 뭔지 알아? 뭔데요?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끊겼대. 그리고 몇 주 뒤에 복장 그대로 죽은 채 발견됐는데 이상한 건 얼굴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대. 그 후로 저는 매번 야간 근무를 설 때마다 철책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조차 가끔 얼굴이 흐려져 보이기까지 했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해보아도 그 사건과 관련해 기사 하나가 나온 게 없다는 것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직도 영혼이 떠돌고 있는 걸까요? 오늘 판트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앞으로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받아볼까 합니다. 본인들이 겪은 실화 사건이어도 괜찮고 인터넷을 하다 발견한 무서운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상관없고 길어도 상관없으니 제가 댓글에 남긴 이메일로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판트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